혼자 병법에서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건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12월 19일만 바라보면서 이 숨죽이고 있는 시장의 침묵이 혹시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 스마트 머니가 이미 전쟁을 끝내고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뉴스라는 총성이 울릴 때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총성이 울릴 것이라는 긴장 속에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남들이 결과를 확인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림자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일본 금리 인상 발표 당일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일본 엔화 그리고 유동성의 거대한 선반영 구조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12월 19일 일본은행 발표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시장은요, 이 종종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발표는 마지막 도장이고 진짜 움직임은 도장 찍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번 영상의 주제가 선반영 여부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매도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지 이런 구조로서 이해하게 되실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면 뉴스는 간단합니다. 일본은행이 12월 19일에 25bp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그날 올리면은 위험자산들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발표 직전까지 버티다가 발표 순간에 반응하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은 더 그런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그냥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 세계 자금의 연료비를 가장 싸게 제공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료비라는 말을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쓰는 방식이 있죠. 이자가 저렴한 나라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비싼 나라의 자산을 사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엔화를 아주 싼 이자로 빌려서 이 달러 자산을 사고 그 차이만큼 이득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게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엔화가 강해지면은 빚을 갚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빌리는 비용들이 올라갈 거고, 엔화가 강해지면 환차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을 팔고 엔화를 되사서 빚을 갚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다라는 거. 이게 바로 주식, 신흥국,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번 이슈가 25bp 자체가 충격이 아닙니다. 충격은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부터 포지션은 조용히 접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접힘은 발표 당일에 한꺼번에 터지기보다는 발표 전에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분산이 되느냐도 구조로 설명드려 보자면요. 일본은행은 시장을 한 번에 깨우기보다는 미리 예고를 주면서 충격을 나누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 시장도 그 예고를 듣고 미리 움직여요.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장이 이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했다면은 발표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확인이 되겠죠. 확인만으로는 큰 충격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대신에 확인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모순이라는 거고, 발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표 전에 더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한쪽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경계하는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오늘 오르냐 내일 내리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장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레버리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유동성이 얇아진 시장들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얇아짐들은 어디에서 먼저 보이느냐? 파생에서 먼저 보입니다. 선물 레버리지가 줄어들고 펀딩비가 중립으로 내려오고 옵션에서 하방 보험 수요가 커지는 식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통 공포로 늦게 반응하는 시장보다는 경계로 먼저 반응하는 시장에서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사람들이 이미 발표 이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가 오면은 공포가 커져서 펀딩이 무너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포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공포가 터질까봐 먼저 줄이는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 펀딩이 이미 내려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뒤늦게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정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이 기금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그리고 현물 기준 적립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체인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일부 분석에서는 이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이 늘고 펀딩이 내려오는 거를 사전 경계로 해석을 하시죠. 여기서 핵심은 거래소 유입이 들면은 그건 보관이 아니라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이 사람들은 팔기 전에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래소 유입이 늘어난다면은 발표 전에 이미 팔 준비가 진행됐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해져야겠죠. 이 거래소로 옮긴다고 반드시 즉시 시장가로 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로 쓴다라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긴다라거나 파생 포지션의 마진을 조정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같은 경우는 증거가 아니라 맥락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가격 흐름들 그리고 파생 포지션 변화 같은 이런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여부입니다. 지금은 그 방향성이 경계 쪽에 가깝게 모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질문이 바뀌겠죠. 그러면 12월 19일에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금리 25bp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엔화입니다. 정확히는 발표 이후에 엔화가 추가로 강해지느냐 아니면 강해지지 못하느냐 이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본은행이 올리고 동시에 우리는 더 올릴 수 있다는 톤을 강력하게 주면서 이 시장이 그 말을 진짜로 믿어가지고 엔화가 강력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캐리 포지션은 더욱더 불편해집니다. 빌린 사람들은 더 빨리 갚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위험자산은 더 눌릴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매도는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해석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행이 올리기는 올리는데 메시지가 예상보다 부드럽고 또 우리는 경제 반응을 보겠다라는 톤이 강력해진다면 시장이 안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강해지지 못하거나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소문에 팔고 팩트와 사실에 살 수 있는 반전 매수인 거고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르는 게 아니라요. 발표 전까지 내렸었던 부담이 다시 한번 풀리면서 반등,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시장은 금리 자체보다 금리가 엔화라는 이 레버를 통해서 글로벌 포지션을 어떻게 재배치시키는지에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는 발표 순간보다는 발표 이전에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가격 조정들, 파생의 방어적인 구조들, 먼저 시작되는 구간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런 국면에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게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 이 발표 날짜만 보시고 그날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반대로 또 무조건 큰 하락이 온다고 섣부르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실수 둘 다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구간 같은 경우는 정답 맞히기보다 기준점 세우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는 기준점을 딱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엔화가 발표 이후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생에서 펀딩이 다시 과열되는지 아니면 중립에서 안정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이 박스 하단을 깨는지 아니면 박스를 지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디로 가려는지가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방향이 보이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크게 줄이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로 한 방에 베팅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남기고 분할로 대응하고 급등과 급락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번 이슈가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이 글로벌 자금의 연료비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은행 금리 인상 선반영 여부들, 매도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 이 말이 과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 시장이 이미 인상 가능성 대부분을 반영했다면 어떨까요? 발표 당일이 아니라 발표 전부터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공포가 폭발한 뒤에 난리라기보다는 공포를 피하려고 조용히 문을 닫는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12월 19일 금리 인상을 보시되 12월 19일만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발표를 보시되 금리만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이슈의 진짜 변수는 엔화인 거고 그 엔화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의 다음 문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한번 또 후속 영상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타이밍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조조가 한중 공방정에서 내뱉은 계륵과 이런 것들을 간파한 양수의 행동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조조가 철수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기 전에 그저 닭갈비라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이 눈치 빠른 양수가 이미 철수를 예상하고 철수에 대한 짐을 꾸려버렸습니다. 이 정식적인 명령, 즉 금리 인상 발표가 떨어지기도 전에
남들은 허둥지둥했지만 양수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었죠. 지금 스마트 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월 19일이라는 날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엔화 흐름이라는 이 계륵의 신호를 보고 이미 매도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매도 버튼 누를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표 당일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충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 도장, 즉 선반영이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이 남들이 뉴스 보고 놀랄 때 태어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양수처럼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이런 시장 자금의 흐름들을 읽을 줄 아셔야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한 게 느껴질수록 이 시야를 넓혀서 시간을 길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유독 안 좋게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에 가격만 붙잡고 있으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1년 전, 2년 전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그 당시 리플 가격들 차분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비슷한 말들 많았을 겁니다. 이제 끝 아니냐, 더 떨어질 것 같다, 회복이 어렵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시간은 흘러왔고요. 이 시장은 또 자기 방식대로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1년 뒤에 비트코인과 리플은 과연 어느 가격대에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시장이 유독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이유는요, 이 시장이 정말로 최악이라서기보다는 내 시야가 너무 짧아져서 봐야 될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눈앞의 하루랑 일주일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시다 보면은 큰 그림은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오늘의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흐름을 어떻게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보시면은 지금의 불안감도 또 지금의 하락도 또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시장은 늘 정답을 주고 있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답을 볼 수 있을 만큼 시야를 넓히는 것뿐이겠죠.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 수급 변화들,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